제2차 세계대전의 진실, 민주주의의 대파시즘이라는 구도의 거짓. 1939년 9월 1일 독일군 탱크가 폴란드 국경을 넘으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6년 뒤 전쟁이 끝났을 때 인류는 약 7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학살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연 민주주의 진영이 파시즘 진영을 물리친 정의의 전쟁일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헐리우드 영화가 그렇게 그려냈으며 오늘날 주류 언론도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전후 영국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절반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데일리 헤럴드부터 좌파 자유주의 성향의 뉴스 크로니클까지 거의 모든 신문이 같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에릭 홉스봄조차 자신의 20세기사 저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19세기였다면 진보와 반동이라 불렸을 나라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처칠, 스탈린, 루스벨트, 이 세 거두를 움직인 진짜 동기는 정말 민주주의와 인류애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파시즘이라는 통념의 가면을 한꺼풀씩 벗겨내려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얼굴, 두 제국주의 진영의 세계 재분할 전쟁이라는 본질을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똑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민주주의자의 가면 뒤에 숨은 제국주의자, 윈스턴 처칠. 신화를 깨는 첫 번째 출발점은 민주주의 진영의 얼굴마담, 윈스턴 처칠입니다. 오늘날 영국에서는 거의 성인 반열에 올라있고 한국 보수 언론도 그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떠받듭니다. 하지만 처칠의 실제 이력을 들여다보면 그가 누구의 편에 서서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1898년 수단의 옴두르만에서 영국군은 마디교 전사 1만여 명을 기관총으로 도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젊은 처칠은 그 학살의 진두에 있었습니다. 1910년 영국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 그는 내무장관으로서 군대를 보내 광부들을 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 나라 노동자를 향해서 말입니다. 1920년대에는 영국령 이라크에서 쿠르드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영국 공군에 독가스 살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미개한 부족들에게 독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요. 무솔리니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처칠은 1927년 로마를 방문해 이탈리아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찬양했습니다. 당신들의 운동은 전 세계에 봉사하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식민지 내 반제국주의 운동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인도인과 아프리카인 수백만 명을 반파시즘 전선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는데도 처칠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대영 제국의 해체를 좌시한 폐하의 첫 번째 총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얄타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몸에 생명이 남아있는 한 영국 주권의 변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여기서 영국 주권이란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했습니다. 처칠에게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대영 제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칭 민주주의 진영의 첫 번째 얼굴이 이미 잃었습니다. 2부, 반파시즘의 또 다른 거짓 얼굴, 스탈린. 그렇다면 반파시즘 동맹에 참여한 또 다른 거두, 스탈린은 처칠보다 더 민주적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스탈린은 1917년 혁명을 성공시킨 볼셰비키 세대를 거의 전부 학살한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을 기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농업 집산화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8월 그는 히틀러와 비밀 협정을 맺어 폴란드를 나눠 가졌습니다. 8월 23일 체결된 이른바 몰로토프-리벤트로프 협정에는 비밀 의정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의정서는 폴란드를 나레프강, 비스와강, 산강을 경계로 나눠 갖기로 명시했고 발트 3국과 핀란드, 루마니아 일부를 소련의 세력권으로 인정했습니다.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 서부를 침공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소련군이 폴란드 동부를 침공했습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은 처음부터 두 강대국의 폴란드 분할 침공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벌기용 외교술이 아니었습니다. 협정에는 러시아로 망명한 독일 공산당원들을 게슈타포에 넘겨준다는 조항, 독일 군수산업에 곡물 석유 금속을 대량 공급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스탈린이 히틀러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해준 셈입니다. 또 1917년 혁명 직후 볼셰비키가 독립국 지위를 부여했던 발트 3국을 스탈린은 다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반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동유럽을 나눠먹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약속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을 때 스탈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를린 주재 대사관과 첩보원들이 몇 달 전부터 침공 준비를 거듭 경고했지만 스탈린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소련군은 전투 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초기 몇 주 동안 수십만 명이 무의미하게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참패에 경악한 스탈린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1917년 이전의 대러시아 국수주의로 회귀했습니다. 짜르 시대 러시아 장군들의 동상을 다시 세우고 이 전쟁을 위대한 반파시스트 전쟁이 아니라 위대한 애국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국제주의적 반파시즘이 아니라 러시아 민족주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크림 타타르인, 체첸인, 볼가 강유역, 독일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이 단지 민족 때문에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강제 이주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파시즘의 두 번째 얼굴 역시 이렇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3부 비공식 제국의 설계자 루스벨트. 세 번째 거두 루스벨트는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단지 다른 형태의 제국을 추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미국이 참전하기 전부터 루스벨트 행정부는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전쟁으로 소진되는 것을 기회 삼아 영국, 프랑스의 공식 식민지 제국을 압도할 비공식적 미국 제국을 건설하는 것. 직접 깃발을 꽂는 대신 경제적 금융적 의존 관계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1941년 3월의 무기대여법이 그 결정타였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앨런 존 퍼시벌 테일러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됐고 표면적으로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대가를 받아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국의 금준비금과 해외 투자금을 사실상 몽땅 가져갔습니다. 영국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됐고 그동안 영국이 차지하던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앤서니 이드는 훗날 루스벨트가 기존 식민지들이 일단 그 주인들 손에서 벗어나면 미국에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식민주의라는 미국의 수사 뒤에는 유럽의 식민지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흡수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추구한 것이 정말 비공식 제국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반세기 전에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 똑같이 총칼로 식민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태평양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1898년 미국은 쇠락해가던 스페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명분은 스페인형 쿠바 인민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미국이 한 일은 그해 12월 파리 조약에서 스페인에게 2천만 달러를 주고 필리핀을 통째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와 그 국민 전체를 부동산 거래하듯 돈으로 넘겨받은 셈입니다.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이미 스페인에 맞서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이끄는 독립군은 1898년 6월 이미 독립을 선포했고 미국을 동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이 돌연 세주인 행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맥킬리 대통령은 이것을 자비로운 동화라고 불렀습니다. 처칠이 식민지를 정당화하던 논리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필리핀인들은 당연히 저항했고 1899년부터 필리핀과 미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미군은 마을을 통째로 불태웠고
포로와 민간인에게 물고문이 원형이 된 워터 큐어를 가했으며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었습니다. 1901년 사마르 섬에서 미군 주둔지가 습격당하자 스미스 장군은 10세 이상은 모두 죽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훗날 군법회의에 회부될 만큼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죽은 필리핀 사람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합쳐 최소 20만 명에 이릅니다. 스페인령 쿠바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 한 민족을 짓밟는 식민지 정복으로 끝난 것입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지켜야 했던 그 필리핀은 바로 이렇게 20만 명 이상의 피위에서 빼앗은 식민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태평양 패권을 놓고 일본과 충돌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1898년에 시작된 미국 제국주의 팽창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 역시 자유대 독재의 충돌이 아니라 태평양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두 제국주의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사부 트로츠키와 제사인터내셔널의 예언. 이 모든 것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제사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 전쟁과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트로츠키가 작성을 주도한 이 문서는 전쟁이 막 본격화되던 시점에 이미 그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핵심 명제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이 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파시즘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노쇠한 영프 제국주의와 신흥 독일 제국주의가 세계 시장과 식민지를 재분할하기 위해 벌이는 충돌이라는 것. 알기 쉽게 표현하면 형님 조폭들과 아우 조폭들의 싸움이라는 것. 그 사이에서 미국은 두 진영의 소진을 기다렸다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 하고 스탈린의 소련은 노동자 국가의 외피를 쓴 관료적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이 어느 쪽 제국주의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국 정부를 지지하며 노동계급 국제주의를 배반했던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노동자들이 파시즘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파시즘에 맞선 진정한 투쟁은 자기 나라 부르주아지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독자적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트로츠키 자신은 그 선언을 발표한 지 3개월 뒤 멕시코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지만 그의 분석은 전쟁이 진행될수록 사실로 입증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을 또렷이 이해한 것은 소수였습니다. 정작 전쟁터와 공장에서 거리에서 파시즘과 몸으로 부딪혀 싸운 것은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5부 보통 사람들의 진짜 반파시즘 투쟁.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새 거두의 동기가 그렇게 추악했다면 왜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통치자들의 동기와 대중의 동기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들은 진심으로 파시즘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바로 그 대중의 반파시즘 정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40년 여름, 영국 처칠파는 절박했습니다. 영국군은 덩케르크에서 장비를 거의 다 잃었고 지배계급의 절반 이상이 굴욕적인 조건으로라도 히틀러와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칠파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노동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당수 애틀리를 부총리로 영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노조 지도자 베빈에게 전시 노동력 동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려면 보수당이 전쟁 전에 내걸었던 노골적 제국주의와 계급투쟁의 표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민족자결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파시즘이라는 표어 자체가 이렇게 지배계급의 정치적 필요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2년 12월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전후 사회보장과 무상의료를 골자로 한 이 보고서는 발표 즉시
정치적 폭발물이 되었습니다. 첫 달에만 60만 부가 팔렸고 인민의 압도적 다수가 즉각 시행을 지지했습니다. 처칠 정부는 처음에 이를 묵살하려 했지만 노동계급의 압력 앞에 받아들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보수당에 떠오르는 별 퀸틴 호그는 이렇게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국민에게 개량을 선물하지 않으면 혁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전쟁기 정치의 본질을 압축합니다. 지배계급이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인류의 때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끌어오르는 변혁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반파시즘과 반제국주의 표어를 내걸었고 헐리우드는 전쟁 전에 혐오하던 반나치 영화들을 갑자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과 표어 뒤에서 통치자들의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6부 전쟁 수행이 폭로한 진실. 통치자들의 진짜 동기는 그들의 전쟁 수행 방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처칠을 봅시다. 그는 1940년부터 1943년까지 영국군의 주력을 유럽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투입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중동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시기 소련은 동부전선에서 거의 혼자 독일군과 싸우며 스탈린그라드 한 도시에서만 100만 명 이상을 잃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프랑스에서 제2전선을 열어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했지만 처칠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가 고집한 것은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침공이었습니다. 산악지형이라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련군이 동유럽에 진격하기 전에 영국이 먼저 지중해와 발칸을 장악해 전후 영향권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처칠의 제국적 계산은 식민지에서 더 잔혹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절정이던 1942년 인도에서 인도를 떠나라 운동이 폭발하자 처칠은 독립양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습니다. 게다가 1943년 벵골 지방의 식량을 영국군 비축용으로 빼돌려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처칠은 인도인들은 어차피 토끼처럼 번식하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스탈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944년 8월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저항군이 봉기하자 코앞까지 진격해 있던 소련군에게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봉기군이 친서방 성향이라 전후 폴란드를 위성국으로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이 2달간 봉기를 분쇄하고 도시를 초토화하는 동안 소련군은 강 건너에서 지켜보았고 약 20만 명이 학살당한 뒤에야 진주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 역시 나치당이 아니라 독일인 전체를 겨냥했습니다. 함부르크, 쾰른, 드레스덴 등지에서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융단 폭격에 따른 대화재로 죽었습니다. 특히 1945년 2월 드레스덴 폭격은 군사적으로 무의미한 도시에서 자행된 학살이었습니다. 이런 무차별 폭격은 독일 노동자들을 자국 통치자에게서 떼어놓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가 최후까지 독일군을 통솔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스키입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이미 항복 의사를 타진하고 있었는데도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만주를 가로질러 진격 중이던 소련군보다 먼저 항복을 받아내 전후 일본 처리에서 소련의 발언권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미국의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20만 명의 일본 민간인이 한순간에 증발한 그 참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이 아니라 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7부 분쇄된 노동계급의 가능성을 보여준 1943년 이탈리아. 여기서 아래로부터의 역사 시각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사실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영미연합군이 아니라 이탈리아 노동자들 자신이었습니다. 1943년 3월 토리노의 피아트 공장에서 시작된 파업은 곧 밀라노까지 번져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투쟁 중 유럽 최대 규모의 총파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무솔리니가 1922년 권력 장악 이래 모든 자유노조를 분쇄하고
파업을 불법화했던 바로 그 폭압의 한복판에서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해 7월, 이 파업의 충격으로 이탈리아 지배계급 자체가 무솔리니를 끌어내렸습니다. 연합군이 본토에 발을 들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 가능성은 곧 분쇄됩니다. 영미 연합군은 남부에 상륙한 뒤 무솔리니를 끌어내린 바로 그 보수적 군부와 손잡고 노동자 운동을 통제했습니다. 결정적인 1944년 봄,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톨리아티가 모스크바에서 귀국해 이른바 살레르노 전환을 선언합니다.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공산당이 군주제를 인정하고 보수 정부에 입각해 국민통합 노선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 수립과 노동자 권력이라는 요구를 모두 포기한 셈입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이미 비극적으로 입증된 인민전선 노선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파시즘을 무너뜨릴 힘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 사회를 변혁할 가능성은 영미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합작에 막혀버렸습니다. 8부 처칠이 학살한 그리스 반파시즘 저항운동 세력 파르티잔. 그리스의 비극은 반파시즘 동맹의 정체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독일군 점령기 그리스의 주된 저항 세력은 ELAS 즉 그리스 인민의 반군이었고 그 정치적 모체는 그리스 EAM 즉 민족해방전선이었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지만 광범위한 노동자 농민을 포괄했고 1944년 가을 독일군이 철수할 무렵에는 그리스 영토의 대부분을 사실상 해방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처칠은 그리스에 영국군을 상륙시켜 그리스 반파시즘 무장 세력인 ELAS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다른 전선에서는 아직 나치와 싸우던 영국군이 그리스에서는 나치에 맞서 싸웠던 파르티잔을 학살한 것입니다. 영국군은 심지어 항복했던 독일군 부대를 다시 무장시켜 진압에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칠은 회고록에서 이를 적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 민중음악가 테오도라키스가 작곡한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노래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 레지스탕스의 비극적인 역사와 전선에서 돌아오지 않는 연인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만든 노래입니다. 스탈린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1944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만난 처칠과 스탈린은 종이 위에 동유럽을 영향권별로 나눈 그 유명한 퍼센티지 협정을 그어놓았습니다. 루마니아 90%는 소련, 그리스 90%는 영국, 유고슬라비아 헝가리는 50대 50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영국 몫이었기에 스탈린은 그리스 사회주의자들과 ELAS를 사실상 버렸습니다.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노동자 저항운동을 거래 카드로 삼아 세계를 나눠 가진 것. 이것이 반파시즘 동맹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9부 홀로코스트와 침묵. 민주주의 진영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싸웠다는 신화는 두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쟁 이전입니다. 나치의 박해가 본격화된 1933년 이후 수십만 유대인이 망명을 시도했지만 영국과 미국은 거의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1938년 7월 에비앙에서 32개국 난민회의가 열렸으나 어느 나라도 의미 있는 수의 유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39년 5월에는 900여 명의 유대인 난민을 태운 세인트루이스호가 쿠바, 미국, 캐나다에서 차례로 입항을 거부당해 유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가 이들을 나눠받아 절반 이상이 살아남았지만 끝내 254명이 홀로코스트로 희생됐습니다. 한 척의 배가 상징하듯 유대인이 본격적으로 절멸당하기 전에 이미 문명세계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쟁 중입니다. 1944년 봄부터 헝가리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대량 이송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 단체들은 미국과 영국에 아우슈비츠로 가는 철도와 가스실을 폭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미 아우슈비츠에서 8km 떨어진 공장을 폭격하고 있었으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쟁부는 전쟁 수행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그 시기에 아우슈비츠로 이송돼 학살된 헝가리 유대인은 약 40만 명에 이릅니다. 만약 이 전쟁이 정말 인류애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인류애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국주의 진영의 세계 재분할 전쟁이었고 유대인의 운명은 그 계산에서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10부 1945년 7월 영국 노동자들의 응답. 이 신화의 마지막 균열은 전쟁 직후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45년 5월 8일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고 두 달 뒤 7월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처칠은 전쟁 영웅으로서 압승을 자신했고 보수당은 그의 얼굴 하나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처칠은 노동당의 개혁 구상을 두고 그것을 실행하려면 일종의 게슈타포가 필요할 것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결과는 노동당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노동당이 393석을 얻은 반면 처칠의 보수당은 약 200석에 그쳤습니다. 거의 200석에 가까운 격차의 완패였습니다. 영국 노동자들은 1930년대의 굶주림과 실업을 겪었고 전쟁 동안 자신들의 피와 노동으로 이 나라를 떠받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칠과 보수당의 약속을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베버리지가 약속한 사회보장을 실제로 실현할 세력은 보수당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영국 노동자들은 전쟁 영웅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자신들의 계급적 요구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분석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반파시즘과 통치자들의 반파시즘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영국 노동자들은 처칠의 입에서 흘러나온 민주주의 수사에 속지 않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청구서를 지배계급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물론 그 후 노동당 정부도 영국의 식민지 체제 자체에는 손대지 않았지만 그것은 별도의 주제입니다. 결론, 신화의 정치적 기능, 그리고 오늘. 이제 정리해보죠.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대 파시즘이라는 신화는 왜 그토록 끈질기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그 신화의 정치적 기능 때문입니다. 이 신화는 영국, 미국 자본주의를 문명의 수호자로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와 노동계급 착취라는 본질을 가립니다. 또 스탈린주의를 진보 진영으로 미화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마르크스주의 본래 전망을 가둬버립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제국주의 전쟁을 민주주의 대 독재의 틀로 포장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거푸집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자유세계 대 권위주의, 민주주의 대 독재 같은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거푸집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가자 학살에 대한 서방의 침묵, 이 현실을 직시하려면 1939년에서 1945년의 신화부터 깨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파시즘은 자본주의의 깊은 위기에서 자라난 자본주의 자신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에 맞선 진정한 투쟁은 자국 부르주아지에 의탁하는 인민전선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독자적 행동과 국제주의적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936년 스페인이 그것을 가르쳤고 1943년 이탈리아가 그것을 실증했으며 1944년 그리스가 그것을 비극적으로 확인시켰고 1945년 7월 영국 노동자들의 투표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